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의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 한국의 복지 시스템의 해남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사회보장 문제와 환경,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진단하는 것, 세 번째 시스템은 사회보장 시스템의 개혁 방안,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사회보장 문제가 의 원인일 수도 있고, 또 사회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일 수도 있는 것이 양극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극화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소득이나 자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의 양극화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양극화라는 것은 소득 계층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직적으로 봤을 때 상위 소득계층과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느냐 줄어드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지표를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소득 5분위 비율이고요. 두 번째 지표는 노동소득 분비율입니다. 소득 5분위 비율은 우리 통계청에서 가계복지조사 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하위 소득 하위 소득 계층 20%, 그러니까 소득 계층을 크게 5분위로 나눈 거죠. 다섯 계단으로 계층으로 나누고 하위 20%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모, 그 다음에 상위 20%의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을 분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때 하위 소득 계층 20% 분의 상위 소득 20% 계층의 소득이 몇 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겠습니까? 분배가 좀 악화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5분위 비율이 2010년까지는 높아지다가 2010년 이후에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0년, 2016년 이런 것들 좀 엄연한 바를 봐야 되는데, 2016년이라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2년 정도 한 이후죠. 이때는 오히려 이때부터 5년 정도는 계속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득계층이 소득 전배 상황이.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지가 2013년이니까 2013년, 14년, 15년까지는 계속 좋아진 거죠. 반면에 이제 2010년부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고 그 다음에 물러나는 해죠. 그 다음에 2017년, 18년 이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또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분배지향적인 정부 하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면에 우리가 성장지향적 정부 하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금 소득 5분위 비율의 증가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온 거죠. 오히려 분배지향적 정부에서는 분배 상태가 나빠졌고, 이 성장지향적 정부 시기에는 분배 상태가 좋아졌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죠.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최근에 이제 작년에 분배율이 다시 꺾였습니다. 다시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에 지금 3, 4분기가 가장 최근의 수치인데 다시 높아졌어요. 그래서 소득 5분위 비율 상태는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뭐 한 5배 정도에서 등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동소득 분배율은 한국은행에서 만드는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GDP를 이제 우리가 분배 측면에서 봤을 때 피용자 계층이 가져가느냐, 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본소득에서 가져가느냐 하는 그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비율이 높아지면 노동소득에 대한 분배가 높아지는 거고, 반면에 이제 노동소득 분배가 낮아지면 자본소득에 대한 이 가져가는 게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 그림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 국면에 있죠.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때 잠시 2016년, 17년에 오히려 이제 17년에 감소됐다가 2019년에 다시 18년, 19년 다시 높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 노동소득은 에 비해서 이 자본소득은 뭐 불로소득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소득 분배 상태가 더 나빠지고 또 이 자본소득이 더 늘어난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노동소득 분배율은 오히려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렇지만 노동소득 분배율도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들보다는 다소 한 5%포인트 정도 낮고요. 소득 5분위 비율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중간 정도 OECD 국가 중에 중간 정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소득 계층별 상태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노인 빈곤율입니다. 이게 빈곤율 이렇게 예상할 때 이 빈곤율은 일반적으로 이 상대적 빈곤율을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절대적 빈곤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 빈곤율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그러니까 딱 5천만 명이 국민이 있으면 5천만 명 국민을 줄을 쭉 제일 낮은 사람부터 제일 높은 사람까지 줄을 세우면 딱 중간에 있는 사람 2,500만 번째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이죠. 그 중위소득을 기준해서 50% 미만이면 빈곤, 그 다음에 150% 이상이면 상위층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 인구의 이제 노령화가 이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노인 빈곤율이 44%로 해서 OECD 국가 중에서도 1등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라든지 동유럽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뭐 서구 유럽이나 북유럽보다는 나쁜 상태인데 이들 이 동유럽이나 멕시코 같은 나라보다도 더 노인 빈곤율이 높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뭔가가 불안해 보이는 뭐 이런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모두가 힘드신데 실업률을 최근 뭐 며칠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발표된 우리 2020년 10월 현재 실업자 수 보니까 102.8만 명, 실업률은 3.7%입니다. 사실은 이 3.7% 실업률이 높다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3.7%의 실업률은 우리 과거의 실업률을 보더라도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그렇게 높아진 건 아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고용 불안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은 사실은 일주일에 1시간만 더 일하면 이 취업자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이제 우리가 실업률 우리 통계를 물을 때 사람들이 묻죠. 일할 일자리를 찾고 있냐 했을 때 나 일자리 안 찾고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이 통계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은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이렇게 분류돼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실업률이
뭐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서 실업 상태가 안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취업자 수의 그 변동을 보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취업자 수가 다 감소됐어요. 10월 현재, 10월 통계로. 다만 60세 이상 취업자 수만 늘어났어요. 사실은 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20대, 30대, 40대, 50대는 열심히 일해야 될 나이고 60대는 쉬어야 될 나이 아닙니까? 은퇴해서 뭐 더 일하면 더 좋고요. 그렇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60대만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50대까지 취업자 수가 감소되고 있죠. 10대, 20대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 이야기는 경제가 좋지 않아서 실제로 주력 경제활동 인구 계층이 다 일자리를 잃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돈으로 만드는 아주 어떻게 보면 예산으로 만드는 그런 일자리로 실업률을 갖다가 떨어지는 걸 막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 문제 양극화를 갖다가 와 관련된 주요 지표입니다. 이 주요 지표 이것 외에도 우리가 주요 지표를 갖다가 이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 뭐 사실은 이제 양극화 상황은 사실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생산 부분과 고용 부분에 이거는 사실은 소득의 양극화를 만드는 기본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양극화 문제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어 보면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거하고 대기업에서 고용하는 걸 보면은 생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이 비중이 더 높죠. 이렇게 대기업 비중이 더 높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고용의 비중은 중소기업이 뭐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은 중소기업에서 주로 하는 거고 생산은 주력 기업은 대기업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당연한가 하면 대기업은 비교적 생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용을 적게 하고 생산을 많이 하는 거고 중소기업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물론 중소기업 중에서 생산성이 좋은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생산의 비중은 오히려 대기업보다 작은데 고용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생산적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비생산적인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생긴 부가가치가 사실은 굉장히 잘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근로자는 저임, 대기업 근로자는 고임, 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 소득의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는 또 원인이 또 생기는 거죠.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제조업이 강한 국가, 뭐 지금 뭐 제조업 일자리가 팍팍 줄고 있어서 또 뭐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 수출과 내수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출 비중은 예를 들면 제조업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죠. 서비스업의 이 수출 비중은 낮다. 라고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제조업 부분의 수출과 내수를 보면은 제조업은 수출을 중심으로 한다 하는 게 알 수 있죠. 반면에 이제 그 서비스업은 그 내수를 중심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부분이 경쟁력이 낮다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이것도 서비스 부분, 우리나라 또 서비스 부분은 사실은 도소매업에다가 음식 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계층들이 사실은 소득이 또 낮아지는 원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제조업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코스트를 낮춰야 되니까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외, 뭐 중국, 뭐 과거엔 중국으로 많이 갔다가 이제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베트남으로, 또 베트남에서 빠져나와서 요즘은 뭐 인도나 미얀마라든지 이런 저임을 쫓아서 생산 공장들이, 특히 이제 그런 생산 공장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또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든지 이런 말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는 보통은 보면은 이제 대기업이 많은 하청업체를 거느리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청기업 간에 있어서의 뭐 문제점 이런 걸 지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에 하청하는 중소기업은 그나마 잘 나가는 기업들이, 그런 측면들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또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이제 구조적으로 예를 들면 이 생산과 고용에서, 또 제조업과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의 내수 수출, 뭐 이런 이 구조적 측면에서 양극화를 만들 수 있는 그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향후에 이제 우리 양극화 문제에 있어서 근본 문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가 금방 해소되기도 힘들고 한국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것이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결국 사회복지제도가 이런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제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요겁니다. 아까 뭐 우리가 생산이나 고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에 있어서의 구조적 격차 문제. 뭐 이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이렇게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사회보장제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거의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밌는 것은 지금 이 통계를 보시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지금 뭐 사실은 뭐 거의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 문제를 사회보험제도라든지 공공보조제도라든지 사회보장제도가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통계에서 보시다시피 정규직원 사회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매년 높아지고 있죠. 반면에 이제 비정규직원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고 조금 개선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이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오히려 이 전통적인 노사관계가 약화되면서 이런 이제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회보험 가입을 또 뭐 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중심축은 사회보험제도죠.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뭐 이런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5대 사회보험이 있죠. 그 5대 사회보험이 이제 우리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근간인 5대 사회보험제도의 역할이 중산층 중심, 즉 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사회보험에 가입에 뭐 본인 사실은 가입을 하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가입을 사실은 꺼려 한다 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 때문에 가입률이 낮다.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사실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적다는. 그 보험료를 적게 내면 결국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해야 사회보장 급여가 나가죠. 그런 측면에서 보험료 안 낸다면 또 사회적 위험이 닥쳤을 때 사회보장 혜택도 없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사회보장의 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다라고 또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영자 계층이 영세자영자 계층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런 측면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봤는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추이 보면은 지금 저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근로자들이죠. 반면에 자영업자들은 미미하지 않습니까? 고용보험 사실은 고용보험은 원래 어떤 의미입니까? 근로자를 위한 제도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피고용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게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세자영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죠. 그런 임의로 강제로 가입해 있는 사회보험제도는 당연히 우리 근로자들은 당연히 거의 이 가입률이 높겠지만, 임의로 가입돼 있고 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보험의 가입이 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노동보험, 즉 근로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입률이 낮다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 사회보험에 못 가입하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런 대책이 잘 없는 거죠.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공적연금, 주로 이제 국민연금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적연금 적용률을 보더라도 실제 근로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제 가입률이 낮을 수 있죠. 비정규직, 특히 뭐 우리 단기 일용직 근로자들 내지 이제 우리 알바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비정규직 근로자로 포함되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국민연금 가입하는 걸 가입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 외에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들은 다 국민연금에 상당히 가입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여기서 우리 자영업자들은 지역가입자라고 해서 우리 국민연금의 큰 틀 안에는 있지만 우리가 가입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자영업자는 상당수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입을 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가입률도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5대 사회보험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만 거의 전 국민이 커버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도 사실은 일부 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도 근로자들에게는 거의 대부분 적용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아예 적용 대상 자체가 성격상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 가입률이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회보험 중에서 우리 고용보험은 실업,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국민연금은 노령장애, 사망,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질병, 뭐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위험을 커버하는 것인데, 이런 커버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자영업자라든지 비정규직은, 이 실업이나 실직, 그 다음에 이런데 굉장히 취약하고, 그 다음에 그 공적연금, 노령에 대한 대책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결국 지금 보험에 가입 못한다는 이야기니까 노후 빈곤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은 지금 노인 어르신 중에서 뭐 상당수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전에 이미 고령층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지금 현재 같은 국민연금이 30년 이상 돼가 자리를 잡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입률이 낮은 것은 사실은 이제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아까 우리 노인 빈곤율이 44%에서 OECD 국가 1위인데 향후에도 이 노인 빈곤율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에 되게 만드는 원인이 또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이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 이외에 사회보장의 중심축 중에 하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뭐 사회부조 내지 공공부조제도 이런 게 이야기하고 보험료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그 우리가 소득이나 자산이 너무 빈약해서 현재 그 국가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보다도 소득이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가 여러 가지 측면, 생계나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주는데 그 대상자를 기초생보 대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초생보 대상자는 어떤 획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자리 잡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공공부조 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크게 개선됐습니다만 그 뒤에는 이제 그 체계가 유지되다가 박근혜 대통령 와서 좀 여기 보면은 이게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는 그동안 이제 이 통합급여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아까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뭐 각종의 급여들이 있는데 그런 급여들을 사실은 획일적으로 대상자를 지급하는 데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지금은 개별급여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예를 들면 생계급여 나름대로의 기준, 의료급여 나름대로의 기준, 교육급여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대상자가 확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좀 더 이제 여기에서 또 한 등급 더 나가서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빈곤층인데 급여를 못 받고 있는 계층들이 어떤 계층들인가 하면 주로 우리나라는 소득만의 재산이 많으면 못 받는데 그 재산을 소득을 하는 과정에 소득은 없는데 재산 때문에 사실은 빈곤층으로 전락되는 빈곤층에 분류되지 못하는 그런 계층 또 또 하나의 기준은 부양자 부양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이제 할아버지가 예를 들면 빈곤층인데 직계 아들이나 자손이 예를 들면 부유하면 그 사람은
피부양자가 있는데 국가가 개입하기가 그렇다 해서 이제 개입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돈이 없다 하더라도 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있었죠. 부양자 의무 기준, 특히 이제 그런 경우 장애인들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는 좀 줄여주고 있습니다. 줄여주고 있어서 지금 적어도 2022년까지는 현재보다는 한 3분의 2 정도를 줄여서 줄이겠다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빈곤율이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제가 판단하기는 부양자 의무 기준보다 더 심각한 게 사실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빈곤자로 이제 있냐 여부를 추가적으로 따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저는 이 현실적으로 보면 개선돼야 될 내용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부분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부양자 의무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 봤던 부분이 이제 우리가 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조적 측면에서 봤는데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사회보장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제가 받쳐줘야 되죠. 경제 성장이 계속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통계를 보시면 특히 지금 현재는 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쭉 이렇게 계속 뭐 우리가 70년대, 60, 80년대, 90년대 뭐 계속 가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과거에 뭐 우리 1980년대 중반에는 거의 두 자릿수 성장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7%로 떨어지더니 5%로 지금은 3%만 돼도 다행인데 3%도 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성장률 하락 곡선이 어떻게 보면 일본의 성장률 하락 곡선하고 거의 닮았더라.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20년 격차를 갖다가 조정한 겁니다. 현재 일본의 20년 전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가정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일본도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20년 전에 20년 시차를 두고 떨어지는 모습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제 특별하게 이 IMF라든지 뭐 이런 특별한 것이 있는 때 빼놓고는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재밌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이렇게 일본하고 유사하게 떨어지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나라 성장 모형, 성장 모델 자체가 일본의 성장 모델을 벤치마킹했다. 그래서 일본의 구조의 변동이 우리의 구조 변동하고 연결될 수 있다 하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 구조가 일본과 비슷하게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는데 노령화되고 있는 속도가 20, 30년 격차를 가지고 일본과 비슷하게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거의 일본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본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더 떨어지죠. 그럼 우리나라도 잠재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 코로나 충격 때문에 이나마 3%도 못하고 거의 뭐 지금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의 예측을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날 발표했죠. 11월 26일 날 발표했는데 내용 보니까 마이너스 1.1% 원래 한 마이너스 1.3%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1.1% 될 거라고 이제 성장률을 낮췄는 거 조금 마이너스 원래 이제 우리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는 한 2 내지 3% 성장한다고 했죠.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3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만 이 마이너스는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 1997년도에 IMF 경제 위기 이후에 IMF 경제 위기 이후에 뭐 이제 최초로 이 마이너스로 진입한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이제 그래도 이제 이 마이너스 1.2 정도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 한 3%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면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는 그나마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그나마 덜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죠. 어떻든 이제 이렇게 덜 마이너스 되는 것은 그나마 우리나라 지금 그 제조업들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뭐 이런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출을 계속 정대시키고 높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나마 성장률이 덜 떨어진다는 거 하나의 요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돈을 막 풀고 있죠. 지금 그런 이제 정부 지출로 민간 소비 지출은 뭐 위축되고 있지만 정부 소비 지출을 늘림으로 해가지고 성장률 하락을 막고,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다른 나라보다는 덜 마이너스 되게 만드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어떻든 뭐 올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는 뭐 내년도 2021년도에는 그 상반기까지는 뭐 크게 개선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반기가 되면은 많이 나아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런 단기적 쇼크는 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이 모습에 대한 그 미래가 개선되거나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복지를 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이제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도 성장기에 복지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고도 성장기에서는 복지를 확대하지 못했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복지를 확대하고 있는, 특히 지금 앞으로가 더 그렇고요. 확대할 수밖에 없는 고령화 때문에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말 어려운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힘들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 인구죠. 인구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가장 최근에 통계청에서 2019년 2월 달에 추정한 겁니다. 총 인구가 쭉 감소되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인구 부양비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가 이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인구 부양비 상태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높은 상태가 아니죠. 인구 부양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분모가 15세에서 64세 인구고, 분자는 유소년 부양비는 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 그 다음에 노년은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그래서 분모의 65세 미만 15세 이상의 어떻게 보면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될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어깨가 무거운 거죠.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유소년이 많아서 어깨가 무거웠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쭉 이동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노년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노년 부양비가 높아지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이거는 반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부양비가 지금 2017년 주변이 지금 가장 낮은 상태잖아요. 지금 우리가 조금 더 나가봐야 이때인데, 지금 우리가 2020년 해봐야 지금 이때인데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과거보다도 낮고,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미래보다도 훨씬 낮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을 가장 쉽게 많이 할 수 있는 인구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시기다. 그런데 부양비가 이렇게 좋은데도 어려우면 나중에 노인 부양비가 이렇게 늘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예를 들어 2067년에 가면 노인 부양비가 102가 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분을 모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 한 명이 노인 한 분을 모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만 하더라도 뭡니까 이게 지금 19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명이 한 분 모시는 거잖아요. 5명이 한 분. 이게 한 명이 한 분 모시는 거. 이건 얼마나 힘든 상황으로 변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하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은 배부른 소리다. 향후의 그 부담으로 생각하면은 지금은 인구 노령화의 부담이 이제 시작은 됐지만 제대로 시작된 것도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 특히 이제 올해 2020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 중요한 해입니까? 왜 중요한 해? 2020년. 우리가 인구가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출생아 수가 감소되어 왔죠. 그 다음에 감소되어 왔는데 이 출생아 수보다는 사망자 수가 더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생아 수가 감소됐지만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 수가 많았기 때문에 인구는 늘어왔던 거죠. 그리고 외국의 인력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앞으로 경제가 성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외국 인력은 좀 덜 들어오겠죠. 게다가 뭡니까? 지금 올해는 어떤 해입니까? 출생아 수가 30만 명 선이 깨지는 해입니다. 작년까지 30만 명 출생아 수 30만 명 턱걸이 했어요. 턱걸이 했는데 올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반면에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코로나 등으로 해가지고 사망자 조금 더 늘어났지만 기본적으로 사망 확률에 따라서 사망률이 올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은 해가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실질적인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질적인. 특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2020년은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배낭기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또 오늘 말씀드리는 김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출생아 수 30만 명 선 깨진다고 했잖아요.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하고 인구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고 북한은 한 2,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인구 절반이죠. 그런데 북한의 출생아 수가 한 3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 합계 출산율이 2.0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 30만 명 깨진다고 했죠. 그래서 드디어 올해부터 북한보다 출생아 수가 작아지는 해가 시작됩니다. 5천만 명이 사는 우리나라가 2,500만 밖에 안 되는 북한보다 출생아 수가 작아지는 이 시작을. 이 출생아 수가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제 60년, 70년 흘러가면은 인구가 역전되는 거죠. 북한 인구가 더 많아지고 우리 한국 인구가 더 작아지는 거죠. 뭐 인구가 많다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죠. 인구가 많아야 좋다, 적어야 좋다 이런 사람이 있지만 어떻든 그 변화한다는 거. 우리가 5천만이고 2,500만인데 향후에는 이제 거의 뭐 금방 일어날 일은 아니고 수십 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역전될 수도 있다는 그런 올해가 그런 해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도 문제지만 사실은 인구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텐데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이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령화 저출산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소리를 낮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조정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제가 새로 녹음할 수는 없고 그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사실은 심각한데 실제 이제 이런 성장률이 노인 인구 비율이 떨어지면 많아지면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런 것은 이게 실증적으로 분석이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특히 노인 인구 비율이 2067년 되면 46.5%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46.5%는 세계 1등 되는 우리나라 지금 세계 1등 노인 인구 국가는 일본이죠. 일본인데 우리나라가 드디어 2050년 되면 우리가 1등이 됩니다. 일본이 그렇게 노인 인구가 많은데 그 노인 인구 많은 나라를 우리가 따라잡아요. 1등 되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1등 되면 좋긴 좋은데 좋은 걸 따라잡아야지 노인 인구 비율 많은 걸 따라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노인 인구 오래 사는 걸 제가 반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은 지금 거의 선진국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거의 차이가 없고요. 일본이 평균 수명이 가장 긴 나라인데 그래서 그렇다 평균 수명이 갑자기 뭐 우리가 일본은 83살인데 우리나라 82살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평균 수명에 있어서 우리가 막 길어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다시피 학계 출산율이 떨어져서 그렇죠.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저의 지금 학계 출산율.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0.92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올해 0.86 내지 88 정도로 원래 이제 2.0 정도 돼야 학계 출산율이 인구가 유지된다고 하는데 0.86 내지 88로 떨어지면 분명히 인구가 감소되는 나라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노인 인구 비율이 46.5%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서구 유럽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서구 유럽은 학계 출산율이 1.6, 1.7, 만날이 2.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가 많이 진행돼도 한 30% 정도 내외, 25%인 나라도 있고 학계 출산이 좋은 나라는 30% 초반대인 나라, 독일 같은 경우는 30% 중반까지 높아지죠. 학계 출산이 좀 낮은 나라니까. 그런 나라들보다 노인 인구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높다. 아무래도 노인 인구 비율이 높으면 어떻습니까?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부 혹자는 뭐 우리가 노인 되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노인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서유럽이나 북유럽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우리가 생산적으로 활력이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30세인 사람하고 65세인 사람하고 8시간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30세가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65세가 옛날에 운동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뭐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65세 중에서도 또 건강하신 분들은 골골거리는 30세보다한테 이길 수도 있죠. 어떻든 평균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령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 뭐 이미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어떤 AI라든지 로봇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우리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물론 이제 뭐 다른 역설도 있지만 뭐 그런 측면에 일자리 우려들이 뭐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특히 이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 하는 것도 우려 섞인 우리 지적일 수도 있죠. 반면에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서 헬스케어 쪽에 이런 기술이 발전을 하면 나이가 들어도 좀 더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은 또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보장 제도를 둘러싼 현재 경제사회 환경 변화, 뭐, 네, 우려 섞인 걱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현재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왜 문제인가 하는 거. 아까 특히 이제 이미 지적했죠. 사각지대가 높다. 정말 힘든 사회보장제도가 결국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문제를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에게는 좀 더 두터운 사회보험제도를 통해서 두터운 보장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정작 하위계층에게 집중되어야 될 사회보장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아까 우리가 실정적인 통계로 나타났던 부분이죠.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사회보험제도는 크게 이게 사회보장제도는 왼편에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뭐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복지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어떻든 사회보험 중심 국가라고 그랬죠. 사회보험 중심 국가인데 사회보험이 전 국민을 커버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 사회보장이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 이제 그 누락과 중복,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 근로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산업재해를 보면 산재보험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거죠. 반면에 자영자나 뭐 비정규직 사회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계층은 산재를 당해도 국민연금도 제대로 가입하지 않으면 아무 혜택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국민연금이라도 가입하고 있으면 국민연금의 혜택이라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각 제도는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각 제도한테 물어보면 각 제도를 운영한 사람한테 물으면 다들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다들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뭐 우리 국민을 일부러 못 살게 굴고 못 살게 이 제도가 나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제도의 틀 내에서 보면은 다들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구멍이 숭숭 비어 있고 제 역할을 못한다. 이 이유가 뭐냐? 이 이유를 갖다가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각 제도가 이렇게 예를 들면 처음부터 이렇게 제도가 딱 정합이 돼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빈곤이 문제가 있으면 그런 제도에 대해서 제도를 어떻게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큰 시각에서 만들었으면 이런 빈틈들이 더 생기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제도는 뭔가 하면은 각 제도가 각계약진을 했어요. 산재보험이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에 제일 먼저 도입됐지만 산재보험은 산재보험대로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대로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대로 국민기초생활 국민기초생활제도대로 각각이 선진국의 제도를 그냥 벤치마킹 해가지고 도입했어요. 그래서 선진국에 있는 제도 중에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는 없어요. 그런데 선진국 제도를 그냥 도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맞는 부분이 생긴 거죠. 안 맞는 부분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사회보험은 정규직 근로자한테 딱 맞게 잘 설계된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그 사회보험 제도 그냥 수입하니까 자연적으로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는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그냥 각 나라 제도를
잘 수입하는 데만 머물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대로 자리를 못 잡은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제도의 틀을 넘어서 예를 들면 새로운 제도의 틀을 넘어서 이런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학자들도 그렇고 상당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사회보험은 사회보험이고 공공부조는 공공보조 제도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보험료를 내야 사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다. 보험료 안 냈기 때문에 보장 못 해준다. 그 사회보험 혜택 못 받는 것은 자기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정말로 어려워지면 공공부조 제도가 도와주면 된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공공부조 제도는 뭐가 한계가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 다 까먹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까먹어야 그때부터 공공부조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내가 소득이 없어야, 내가 자산이 없어야 그 사람한테 보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자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공적인 제도가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계속 자기 돈 써야 되죠. 돈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 그때 되어야 공공부조 제도 들어오면 이 사람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보험은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바로 개입해 줘야 돼요. 그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현재의 상황을 갖다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너무 경직적이어서 결국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특히 뭐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보면은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뭐 정부에서는 이거 공공부조 제도라고 그래요. 사실은 사회수당적 성격에 가까운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사회박 교직원연금은 이게 그냥 공적연금 성격도 있지만 기업연금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예를 들면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사실은 이 공공부조 제도 예산만큼 쓰면서 사실은 이게 우리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돈은 돈대로 쓰면서. 그래서 이런 그 기존의 이론이나 외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경직적 사고방식으로 제도를 꾸려 나가다 보면은 각 제도는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각지대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도 않고 개선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1인당 GDP가 3만 불인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려움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렇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죠.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복지할 수 있는 돈, 재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젊은 인구가 또 감소되잖아요. 그 다음에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엄청나게 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지 환경이 굉장히 최악의 상태가 된다. 최악의 상태로 바뀔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도를 굉장히 효율적이고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바꿔야 그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데 우리의 제도는 서구에 어떻게 보면은 럭셔리한 제도를 그냥 갖다 놓고 우리가 최악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도 없이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지속 가능성 뭐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개선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개혁 어떻게 보면은 리폼 개편 뭐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시
이렇게 여러분도 이제 1시간 동안 수업 들었으니까 잠깐 이렇게 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